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섭씨 52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한국 의료진 단 30명이 모래 폭풍을 뚫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과 미국의 최첨단 의료팀들이 수백억 원의 장비를 동원하고도 속수무책이었던 그곳.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조롱했고, 심지어 현지 왕족들조차 왜 하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냐며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단 하룻밤 만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 의료진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제재난구조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라이언 피터슨입니다. 38세 전직 네이비실 출신으로 지금은 UN 산하 긴급구조팀에서 활동하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여름 메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힘을 목격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섭씨 52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병원들은 포화 상태였죠. 유엔에서 긴급 의료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거든요. 그날 제 눈앞에서 동료 3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죄책감이 저를 계속 괴롭혔죠. 메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기가 마치 거대한 담요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더 심했죠.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유엔 조정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만 해도 열사병으로 200명이 넘게 쓰러졌어요. 독일 의료팀이 메인 병원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 팀은 외곽 난민촌을 맡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한국 의료팀을 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텐트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독일 팀에 비해 장비도 초라해 보였고 인원도 적어 보였거든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집단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독일 의료팀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사람은 마르쿠스 슈나이더라는 제약회사 CEO였어요. 의사는 아니었지만 자사의 최신 열사병 치료제를 직접 관리하러 왔다고 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피터슨 씨. 우리가 개발한 신약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최첨단 냉각 장비와 함께 투여되는 그의 치료제는 확실히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았죠. 환자들의 체온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어린 소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우디 소녀였는데 다른 환자들과 달리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독일 의료진이 달려갔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죠. 체온이 42도를 넘었습니다. 약물이 듣지 않아요.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김태준 교수였죠. 45세쯤 되어 보이는 그는 침착하게 소녀를 살펴봤습니다. 잠시만요. 이 아이는 단순한 열사병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김 교수는 놀라운 솜씨로 소녀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이상한 장비를 꺼냈죠. 작은 쿨링 패드 같은 것이었는데 삼성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스마트 쿨링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최적의 냉각을 제공하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교수는 독특한 방법으로 소녀의 특정 부위를 지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수진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음료를 준비했죠. 전통 한방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미신을 현대의학과 섞다니 위험한 짓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의 경련이 멈추고 체온이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30분 후 소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경험상 전장에서는 검증된 방법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프간의 그날 제 판단 착오로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땀으로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메카의 불빛이 사막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의료진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압둘라 왕자가 현장을 시찰하러 왔습니다. 35세의 젊은 왕족이었지만 그의 거만함은 나이를 초월했죠. 서구의 선진 의료기술만이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기술력은 최고죠. 그런데 왜 아시아 팀을 데려온 겁니까? 왕자는 대놓고 한국 팀을 무시했습니다. 독일 장비들이 즐비한 메인 텐트만 둘러보고는 한국 팀이 있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때 이수진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난민촌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어요. 최소 50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김태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민촌은 한국팀이 전담하고 있던 곳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경험 부족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우리가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텐트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간이 의료소는 이미 포화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이 일반적인 열사병과는 달랐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교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열사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와 함께 난민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제 선입견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환자 한 명 한 명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면서도 환자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죠. 가족은 무사한가요? 고향은 어디죠?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을 겁니다. 최첨단 장비도 없고 화려한 약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김 교수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는 어떤 약보다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죠. 새벽 3시까지 김 교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문득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프간에서 동료들을 잃은 후 저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환자를 그저 구조 대상으로만 봤지 한 명의 인간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난민촌에서만 집단 발병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마르쿠스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할까? 첫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메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마다 환자들이 넘쳐났고 의료진의 피로도 극에 달했죠. 그런 와중에 마르쿠스의 독일팀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공급하는 고가의 치료제 덕분에 부유층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난민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시내 중심가의 발병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죠. 게다가 독일 팀이 치료한 환자 중 일부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된 줄 알았던 환자들이 다시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었죠. 저는 이런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비실 시절 배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환자 발생 지역과 시간,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른 예후를 차트로 만들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의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재발률이 한국 팀이 치료한 환자들보다 3배나 높았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압둘라 왕자가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죠. 불안해 보였고 평소의 거만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쓰러졌소. 8살인데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시오. 왕자의 조카는 즉시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직접 나서서 최신 장비와 고용량 치료제를 준비했죠.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체온은 잡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수진 간호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죠. 피터슨 씨, 제가 뭔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밤 10시, 저는 이수진을 병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서류 뭉치를 건넸죠. 독일 팀이 사용하는 치료제의 부작용 보고서예요. 제가 몰래 복사했죠. 간독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미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는데도 마르쿠스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사우디 보건 당국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였죠.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남동생이 의대생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구조 활동을 하다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희생됐죠.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특히 이익을 위해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의 조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르쿠스는 더 강한 약을 쓰자고 주장했지만 이미 아이의 간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죠. 왕자는 최고의 독일 의술도 자신의 조카를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김태준 교수가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왕자 앞에 직접 나선 거였죠. 전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왕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아이를 정밀하게 진찰한 후 특이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유전적으로 특정 약물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체질입니다. 지금 투여된 약물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즉시 중단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가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약은 수천 명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용 유전자 분석기로 아이의 체질을 정확히 파악한 거였죠. 동시에 삼성의 AI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왕자는 갈등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서구 의학과 무시해온 동양 의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해보시오. 김 교수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약물을 중단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나노 해독제를 투여했죠. 동시에 전통 한의학의 경락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수 마사지를 시행했습니다. 이수진은 아이의 체온을 정밀하게 조절하면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췄죠. 6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의식도 서서히 돌아왔죠.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일부 구역은 여전히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죠.
특히 난민촌 쪽 의료시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우리 발전시설을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약값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의 차가운 계산에 분노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익만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역겨웠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전기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네이비실 시절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죠. 그리고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력 시스템을 조작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팀이 사용하는 구역의 전력선이 집중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죠. 새벽녘 김태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었죠. 제가 발견한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자세를 봤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메카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예보가 나왔죠. 이틀 내에 도시 전체가 모래에 뒤덮일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 모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모래 폭풍 경보가 발령된 후 메카 전체가 전쟁 준비를 하듯 분주해졌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은 집안의 식수와 식량을 비축했죠. 병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모래 폭풍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마르쿠스는 이 위기마저도 기회로 삼았습니다. 독일제 특수 공기청정 시스템을 갖춘 VIP 병동의 가격을 5배로 올렸죠. 부유한 환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반면 난민촌의 환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폭풍을 맞이해야 했죠. 김태준 교수는 밤새 난민촌을 돌며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를 만들었죠. 하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폭풍이 도착하기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진이 사라진 거였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독일 팀의 약품 보관소 근처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마르쿠스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 김 교수와 함께 이수진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 곳곳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죠. 그러다 병원 지하 창고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이수진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죠. 그녀를 구하고 의식을 회복시킨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의로 난민촌에 오염된 물을 공급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였죠. 열사병 환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자신의 치료제 수요를 늘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증거는 이수진의 휴대폰에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염된 물탱크 사진, 마르쿠스와 현지 관리들의 뒷거래 녹음, 그리고 조작된 환자 통계까지. 하지만 이수진을 습격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져갔고 백업 파일은 병원 서버에만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죠. 네이비실 시절의 기술을 총동원해 병원 서버에 침투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는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은 환자들을 지켜주세요.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새벽 2시 병원 전산실에 잠입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지만 파일을 찾는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마르쿠스의 계획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 의료 시장을 독점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던 거죠. 파일을 USB에 복사하던 중 경비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치열한 격투 끝에 겨우 빠져나왔지만
오른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피를 흘리며 한국팀 숙소로 돌아왔을 때 김 교수가 직접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수진 씨도 피터슨 씨도. 여러분의 일이 아닌데. 김 교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프간에서의 일을 털어놨죠. 동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 이후로 계속된 악몽들, 그리고 인간미를 잃어버린 제 자신에 대해. 김 교수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가 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불길한 황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병원 창문들이 덜컹거렸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했죠. 압둘라 왕자가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카를 VIP 병동으로 옮기려는 거였죠. 하지만 김 교수가 반대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는 이제 막 회복 중입니다. 함부로 옮기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이곳은 폭풍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김 교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지킵니다. 모든 환자를 지킬 겁니다. 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조카의 상태를 생각해 결국 한국팀을 믿기로 했죠. 대신 자신의 경호원들을 남겨 돕도록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대한 모래벽이 도시를 향해 밀려오는 게 보였죠. 병원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이탈했지만 한국팀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수진도 부상을 무릅쓰고 현장에 복귀했죠. 마르쿠스는 VIP 병동에 숨어 있으면서도 계속 약값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산소 공급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했죠.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병원을 덮치기 직전 전력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곧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것 같았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교수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삼성에서 지원한 휴대용 배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해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아프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동료들을 잃었던 기억이. 하지만 김 교수의 다음 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하고 환자들을 증상별로 그룹화해서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었죠. 심지어 자동차 배터리까지 동원하는 임기응변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모래 폭풍이 병원을 강타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모래가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죠. 전력이 차단되면서 병원 전체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환자들의 비명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순간 한국팀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준비해둔 배터리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고 의료진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손전등을 입에 물고 환자를 돌보는 이수진, 수동 인공호흡기를 작동시키는 김 교수, 그리고 그들을 돕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저도 망설임을 떨쳐내고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모래 폭풍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한국팀이 준비한 배터리도 하나둘 방전되기 시작했고 수동으로 작동시키던 의료진의 체력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산소 공급 장치가 완전히 멈춰섰죠. 15명의 환자가 동시에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는 압둘라 왕자의 조카도 있었죠. 김태준 교수가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VIP 병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산소통을 가져오자는 거였죠.
하지만 마르쿠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우리 환자들을 위한 겁니다. 정식으로 구매하지 않는 한 줄 수 없어요. 순간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돈 타령을 하는 그의 모습에 주먹이 올라갔죠. 하지만 김 교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폭력은 답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압둘라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래바람에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죠. 내 조카를 구한 사람들을 믿겠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시오. 왕자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VIP 병동의 산소통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항의했지만 왕자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산소 공급이 재개되자 환자들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죠. 폭풍은 계속되었고 병원 구조물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난민촌 쪽 임시병동은 붕괴 위험이 높았죠. 이수진이 위험을 무릅쓰고 임시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그녀를 따라갔죠. 병동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천장에서 모래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기둥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환자들을 한 명씩 들것에 옮기는 동안 건물이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구출하고 나오는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수진이 떨어지는 잔해에 맞을 뻔했지만 제가 몸을 날려 그녀를 보호했죠. 대신 제 등에 날카로운 파편이 박혔습니다. 괜찮아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본관으로 돌아오니 김 교수가 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면서 그가 말했죠. 이제 아시겠죠?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새벽 6시경 드디어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피해 규모가 드러났죠. 병원 곳곳이 파손되었고 의료 장비들도 상당수가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새벽 혼란을 틈타 중요한 약품들을 빼돌렸다는 거였죠. 그리고 시장 가격의 10배로 판매하려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압둘라 왕자가 직접 나섰습니다. 왕실 근위대를 동원해 마르쿠스의 창고를 수색했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약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난민촌 물 공급을 조작한 증거, 환자 통계를 조작한 서류, 그리고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모두 나왔죠. 마르쿠스는 체포되었고 그의 팀도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죠. 그들이 떠나면서 가져간 의료 장비와 약품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거였습니다. 김 교수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삼성과 LG에서 의료 장비를 긴급 공수했고 한국 제약회사들이 약품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대한항공이 수송비도 면제해 주었죠. 이수진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위기 때 하나 되는 힘.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흘 후 한국에서 추가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로 온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죠. 그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정형외과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 의료진이 폭풍 속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도 돕고 싶었습니다. 압둘라 왕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한국 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직접 현장을 돌며 의료진을 격려했죠. 특히 자신의 조카를 구해준 김 교수와 이수진에게는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국적이나 인종에 있는 게 아니군요.
마음에 있는 거였어요. 왕자는 사우디 정부의 건의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폭풍이 지나간 후 일주일 메카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은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난민촌의 한 노인이 김 교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통역이 없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감사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2주째 상황은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추가 의료진과 장비 덕분에 병원은 이전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마르쿠스가 남긴 문서를 분석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진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피터슨 씨, 이걸 보세요. 마르쿠스의 이메일이에요. 노트북 화면에는 독일어로 된 이메일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네이비실 시절 독일어를 배웠죠.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르쿠스는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제약회사들이 연합해서 중동 의료 시장을 분할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열사병 치료제의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 관리들을 매수해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도 했죠. 더 끔찍한 건 프로젝트 사하라라는 코드명의 계획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중동 지역의 폭염이 심해지는 것을 이용해 향후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들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법무팀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를 압박하는 세력들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김 교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양심도 그중 하나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김 교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겁니다. 다음 날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쿠스의 회사에서 일하던 내부 고발자였죠. 그는 독일인 연구원 토마스였는데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다며 추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토마스가 가져온 자료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임상시험 조작, 부작용 은폐, 그리고 각국 규제 당국과의 뒷거래까지. 특히 그들이 의도적으로 저소득 국가에 불량 약품을 공급했다는 증거는 충격적이었죠. 압둘라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왕실의 영향력을 동원해 국제 언론사들을 초청했죠. 그리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한 거였죠. 모든 증거 자료가 삭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IT 전문가들이 밤새 시스템을 복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커들의 정체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한 거죠. 삼성과 LG의 보안팀이 무상으로 지원해준 결과였습니다. 이수진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기자회견 당일 메카의 한 호텔에 전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 준비를 했죠. 김태준 교수가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죠. 스크린에는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어서 토마스가 증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참여했던 비윤리적 행위들을 고백했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실시한 불법 임상시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압둘라 왕자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폭로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한국과 전면적인 의료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죠.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였죠. 특히 폭풍 속에서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던 일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WHO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윤리의 표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국제 표준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그들은 제가 수집한 정보와 증언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윤리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국제사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메카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최정예 의료진을 추가로 파견했죠.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장기적인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마르쿠스 일당의 비리가 폭로된 후 중동 각국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은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김태준 교수는 임시의료본부장으로 임명되어 메카 전체 의료 시스템의 재편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였죠. 난민촌과 빈민가에 이동식 진료소를 설치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한 오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전문의들이 실시간으로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수진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간호사들에게 한국의 선진 간호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환자 중심 케어의 철학을 강조했죠. 특히 그녀가 도입한 정간호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한국식 간호 철학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압둘라 왕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메카의 한 사우디 공동 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은 현대건설이 맡았고 의료 장비는 삼성과 LG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르쿠스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제약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기업의 CEO들이 구속되었죠.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약가 담합과 불량 의약품 공급 혐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났고 제약업계의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직접 메카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사무총장은 난민촌 진료소를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이 현지 의료진과 함께 일하는 모습,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죠. 시찰을 마친 후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WHO는 한국의 재난의료 시스템을 국제표준 모델로 채택하고 전 세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태준 교수를 WHO 재난의료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했죠.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의료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게 되었죠. 미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김태준 교수와 함께 국제재난의료팀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의 이름은 KIRD Carrier International Rescue and Medical 팀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목표였죠.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이 후원을 약속했고 한국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IRD의 첫 번째 훈련 캠프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인 의료진뿐만 아니라 메카에서 함께 일했던 사우디 의료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죠. 훈련 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함께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장비가 있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메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압둘라 왕자도 훈련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왕자는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에서 의료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KIRD 팀원들은 각자의 다짐을 나눴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김태준 교수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죠. 마지막 훈련일 밤 제주도 해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각국에서 온 팀원들이 자국의 음식을 준비했고 한국 팀은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준비했죠.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메카의 폭염, 모래 폭풍,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연대의 기억들. 누군가 한국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죠. KIRD의 첫 공식 임무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초강력 태풍이 상륙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김태준 교수의 지휘 아래 48시간 내에 출동 준비를 완료했고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필리핀 다바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전염병 발생 위험도 높았죠. 하지만 메카에서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수진이 즉시 트리아지 환자 분류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지 의료진과 완벽한 협력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했고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의 전문의들과 원격 협진을 진행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현지화 노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선진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범이었죠. 필리핀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은 KIRD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과 적십자사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여러 국가에서 KIRD와의 협력을 요청해왔죠. 한편 메카에서는 한사우디 공동의료센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왕자가 정기적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완공 후 운영 계획도 구체화되어 갔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참여해 사우디 의료진을 교육하는 한편 사우디의 전통 의학 지식도 함께 연구하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한사우디 공동 의료센터가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해 WHO 사무총장, 각국 보건 장관들이 참석했죠. 한국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한류가 K-POP나 K-드라마와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고. 생명을 살리는 기술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압둘라 왕자는 더욱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죠. 특히 김태준 교수와 이수진을 명예 사우디 시민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을 때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김태준 교수와 함께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곳곳에 배치된 힐링 가든이었죠. 한국의 전통 정원 양식을 중동 기후에 맞게 재해석한 공간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센터의 응급실에는 특별한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다라는 한글과 아랍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메카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낸 가치였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김태준 교수를 후보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과 인도주의적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죠. 김 교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센터 옥상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 사우디 팀, 그리고 KIRD 멤버들이 모두 모였죠. 이수진이 준비한 한국 음식과 사우디 전통 요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하늘 아래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폭염과 모래폭풍, 음모와 위기를 넘어 여기까지 온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 이수진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사는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첨단 기술이나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는 걸.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압둘라 왕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죠. 처음 배운 한국어였지만 발음은 정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국어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전해지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메카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한사우디 공동의료센터 개원 1년 후 저는 다시 메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KIRD 연례 컨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것이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쿨링 스테이션, 응급 의료 부스, 그리고 한글과 아랍어가 병기된 안내 표지판들. 컨퍼런스에는 52개국에서 온 의료진과 재난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극한 기후에서의 의료 대응 전략이었죠. 김태준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메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애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적정 기술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없어도 현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한국 의료진이 모래폭풍 속에서 자동차 배터리로 생명유지 장치를 작동시켰던 일화는 많은 참석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컨퍼런스 둘째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예멘에서 대규모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김태준 교수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KIRD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죠. 놀랍게도 컨퍼런스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원했습니다. 메카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었죠. 48시간 내에 다국적 의료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되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참여하는 형태였죠. 사우디 정부는 수송기와 의료물자를 지원했고 압둘라 왕자는 개인 자격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예멘 아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수진이 먼저 나서서 현지 의료진을 격려했고 함께 일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는데 내전으로 상수도 시설이 파괴된 상태였죠. 그때 한국팀이 가져온 휴대용 정수 시스템이 빛을 발했습니다. LG와 코웨이가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며 하루 1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사투 끝에 콜레라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망률은 예상치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되었죠. 이번에도 한국식 접근법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든 것입니다. 예멘에서 돌아온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UN 사무총장이 KIRD를 공식 산하기구로 편입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태준 교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KIRD의 힘은 민간의 자발성과 유연성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KIRD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UN 및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모델이었죠. 이는 곧 메카 모델로 불리며 국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메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죠.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지원 동기를 묻는 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이 아닌 마음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해 10월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상금 전액을 KIRD 기금으로 기부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메카의 폭풍 속에서 함께 싸운 모든 이들, 특히 환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료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도운 평범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수진, 압둘라 왕자, 토마스, 그리고 메카에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압둘라 왕자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KIRD 중동 지부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죠.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된 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태준 교수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건넸죠.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제 귀화가 최종 승인된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라이언 박. 새로운 이름이 적힌 여권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메카의 폭염이 제게 준 것은 단순히 직업이나 국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 것이죠. 5년 후 저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이름은 희망, 작은아이의 이름은 나눔입니다. 메카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의 이름에 담은 것이죠.
지금도 KIRD는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정신은 변하지 않았죠. 기술과 마음이 함께하는 의료,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연대. 이것이 메카의 모래 폭풍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가끔 메카의 그날을 떠올립니다. 52도의 폭염, 숨막히는 모래 폭풍,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났던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의 가치였고 정의 힘이었으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